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맥스웰 체인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하죠. 이 책은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이란 게 과연 명확히 존재할까? 이 질문, 어쩌면 앞으로 주인공 체인이 겪게 될 거대한 미스터리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무엇이 시작이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혼란,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맥스웰 체인. 겉으로 보면 대번의 한적한 시골에서 요트 타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뭐랄까, 아주 조용한 신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친 바다 같은 모험심이 꿈틀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험심은 곧 아주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체인이라는 인물 절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능하면서도 가끔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해군 장교였는데 체인이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도요. 이건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궂은 날씨에도 일부러 작은 요트를 몰고 나가서 파도랑 싸우는 걸 즐길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영국 해협의 해안선, 조류의 흐름 같은 건 자기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길을 찾는 본능적인 감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도 당연히 해군에 복무했고 독일 잠수함 유보트랑 싸우다가 부상까지 입었던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런 과거는 앞으로 닥칠 미스터리를 결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날에 시작되죠.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오히려 좀 으슬으슬하기까지 한 3월의 어느 날, 체인은 자기 집 워런로지를 나와서 플리머스로 가려고 모터사이클에 올라탑니다. 그냥 볼일 보러 가는 이 평범한 외출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체인은 호텔에서 한 낯선 남자를 만납니다. 자신을 파크스라고 소개하는데요. 처음엔 그냥 좀 사교성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만남은 사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만남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파크스라는 남자의 접근 방식 정말이지 소름 끼치게 치밀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점심을 제안하더니 굳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개인실로 가자고 하죠. 이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는데 체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살로니카에서 같이 전쟁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꺼내들면서 체인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이 전호해라는 거 정말 강력한 유대감이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마음을 활짝 연 체인에게 커피와 시가를 권하는 그 순간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덮쳐오고 체인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죠. 모든 게 파크스의 계산대로 완벽하게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체인의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머릿속은 그냥 하얀 안개 속 같았을 겁니다. 파크스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거는 것 같긴 한데 약에 취한 뇌가 그 뜻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결국 그는 무력하게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깊고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체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통째로 삭제되어 버린 시간의 공백.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혼란스럽게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체인이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완전한 낯섦과 혼돈이었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정신은 흐릿한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생전 처음 보는 방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요. 대체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마치 영겁의 시간이 증발해버린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죠. 처음엔 체인도 그냥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텔 지배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약에 당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지배인의 태도예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사건을 조용히 덮자고 제안합니다. 호텔 평판이 걱정된다는 이유였지만 글쎄요, 피해자를 돕기보다 문제를 숨기려는 모습이 어딘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정신을 잃고 자는 동안 누군가 그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공격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이 순간부터 체인은 거대한 미궁의 한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 대체 뭘 찾으려고 그런 걸까요? 체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군사기밀이나 비밀 조약 같은 걸 갖고 있었나? 스파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상상을 해보지만 현실의 그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죠. 주머니 속엔 지갑, 열쇠, 손수건, 이게 전부였거든요. 정말 평범한 소지품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물건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뒤졌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이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체인이 호텔에서 겪은 일의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나갑니다. 이건 이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그의 가장 안전한 공간, 그의 집과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있던 체인에게 호텔 심부름 소년이 다가와서 긴급 전화가 왔다고 알립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방금 겪은 일이 결코 혼자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이웃인 헤이즐턴 양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대개 강도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체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번개처럼 맞춰지는 거죠. 아, 내가 플리머스에서 약에 취해 잠들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강도 사건을 위해 내 발을 묶어두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체인은 모터사이클에 몸을 싣고 정말 미친 듯이 집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겠죠. 하지만 그가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로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끔찍한 상상보다도 훨씬 더 기이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이 말은 상황을 더 깃든 미궁 속으로 빠뜨립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사라진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니요? 이건 그냥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로 가득한 범죄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은요, 우리의 모든 논리적인 추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로 모순되는 사실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인의 진짜 동기는 돈이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범죄 현장은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서재는 난장판이 됐고 잠겨있던 책장도 부서졌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체인의 개인 금고가 억지로 열려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 값비싼 은트로피나 작은 금시계, 고성능 쌍안경처럼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귀중품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을 뒤지고 금고까지 부셨으면서 눈앞에 돈 되는 물건들은 왜 철저하게 무시했던 걸까요? 바로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무력화시키고 바로 그 시간에 맞춰 그의 집을 침입해 샅샅이 뒤진 다음 정작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는다? 이 비상식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건의 해답은 사라진 물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체인 자신조차 그 존재를 전혀 몰랐던 아주 기묘한 암호 속에 숨겨져 있었죠. 불규칙하게 흩어진 원과 글자, 그리고 숫자들. 이 알 수 없는 그림이야말로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이자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푸는 저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나 보자.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지. 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여행이 될 거다. 지금 이 말은 요트 선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맥스웰 체인의 목소리입니다. 램슨이라는 자에게 납치돼서 속수무책으로 갇힌 상황이죠.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에 취해 쓰러지고 집이 통째로 도둑맞는 기이한 사건들을 겪었던 체인, 이제 납치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를 노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이제부터 체인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필사적인 탈출, 그리고 납치범들에 대한 끈질긴 추격전이죠. 좁디 좁은 요트 선실을 벗어나서 거대한 도시 런던의 거리로 이어지는 정말 숨막히는 추격의 서막이 지금 오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체인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의 친구 아놀드 프라이스가 남겼다는 서류 뭉치. 이 서류가 바로 헐남작의 자기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말이 안 될 정도예요. 후계자도 없는 늙은 헐남작에게 숨겨진 상속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놀드 프라이스고, 사라진 출생 기록부의 행방을 알 단서가 바로 체인이 가진 서류에 있다는 겁니다. 체인은 당연히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 만큼 이 서류에 필사적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자, 몇 시간이나 갇혀 있었어요. 밥도 뭐 형편없는 걸로 받았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체인은 탈출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분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납치범들의 아주 사소한 실수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음식을 넣어주고 문틈에 작은 판을 닫는 순간 체인은 목마르다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물을 마신 다음에는 담요랑 책까지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땡깡이 아니었어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마침내 모든 걸 받은 뒤에 그는 납치범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요트가 항구에 닿기만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요트가 토키항에 딱 멈추자마자 그는 감시가 수월한 틈을 타 망설일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와, 여기서부터 체인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납치범들이 런던으로 갈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해요. 왜냐? 경찰 수사망이 제일 먼저 좁혀올 플리머스 같은 항구는 피하면서도 몸숨기기 제일 좋은 곳이 바로 거대 도시 런던이거든요. 똑똑하죠? 기차에 올라탄 체인은 진짜 놀라운 걸 봅니다. 아니, 납치범 중 하나인 프라이스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나올 땐 코수염이랑 안경은 벗고 코트랑 모자까지 싹 바꿔 입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체인의 날카로운 눈은 속일 수는 없었죠. 런던 패딩턴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프라이스와 공범이 택시를 타는 걸 보고 망설임 없이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끝. 그들이 도착한 곳은 런던 교외에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저택, 로럴로지였습니다. 희망찬 들판길이라는 뜻의 호프필드 애비뉴에 있는 집인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 아주 소름 끼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체인은 일단 목표물인 로럴로지 바로 옆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집으로 몸을 숨겨요. 칠흑 같은 어둠과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정말 달빛에만 의지해서 손으로 더듬더듬 뭘 찾았을까요? 네, 바로 사다리였습니다. 이 차가운 쇠사다리가 이제 악당들의 임시본부 안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험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옮겨서 로럴로지의 창문 아래에 설치합니다. 블라인드 아래의 좁은 틈새로 겨우 안을 들여다보는데 와, 이 풍경이 정말 귀개예요. 한쪽엔 벽난로가 따뜻하게 타오르는 그냥 평범한 서재 같거든요. 근데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대형 카메라랑 플래시 장비가 흉물처럼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 옆 안락 의자에는 바로 그 납치범들, 댕글, 사임, 그리고 블레싱턴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잔인함, 심지어 살기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서재에서 이 사진 장비로 뭘 하려는 걸까요? 체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인기척을 느낀 그들에게 들켜버린 거죠. 체인은 진짜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 화단을 가로질러 달리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등 뒤에서 날아온 빗자루 하나가 그의 다리 사이를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그대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악당들이 그를 에워싸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서 체인은 누군가 둔탁한 흉기를 든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충격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덮칩니다. 눈앞에선 섬광이 터지고 귀에서는 굉음이 울리고 거대한 어둠의 파도가 그를 덮치는 걸 마지막으로 체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한 낯선 이의 도움이 체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바로 그 전환점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체인의 상황은 공격받기 전과 정말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와 아드레날린으로 상황을 주도하던 추격자였잖아요. 근데 이젠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방향 감각도 없이 무력하게 쓰러진 도망자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건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체불명의 도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말 그대로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체인은 자기가 사다리를 훔쳤던 바로 그 공사 중인 폐허 같은 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차가운 바닥을 기어서 도로를 향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자 거의 본능적으로 외치죠. 살려주세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근처에 사는 예술가 조앤 메릴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체인을 발견하고 즉시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가요. 택시기사가 체인을 보고 이거 시체 아니냐고 부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도 조앤은 아주 침착하게 그를 도왔습니다. 며칠 뒤에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은 체인은 일단 경찰이 끼어드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죠.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요. 교회에 집을 구하던 중에 공사 중인 집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몰래 들어가 봤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벽돌 더미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기어서 길가로 나왔을 때 친절한 숙녀분이 발견해 주셨다는 이야기.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의 비밀스러운 추적을 계속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태어난 체인은 자신의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조앤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거실과 화실이 합쳐진 공간으로 캠퍼스와 유화물감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가 겪었던 폭력과 추격의 긴장감 속에서 잠시 벗어나 체인은 이곳에서 뜻밖의 평온함, 어떤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체인은 이곳에서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구조자를 넘어 자신의 임무를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게 되죠. 공유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지는 순간 함께 지켜보시죠. 체인은 조앤에게서 뭔지 모를 강한 신뢰감을 느끼고 그동안 겪었던 이 모든 믿기 힘든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플리머스의 호텔에서 약에 취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집이 도둑맞고 애니드호에서 납치당하고 런던까지 그들을 추격하다가 공격당해 정체불명의 도명을 빼앗긴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런데 조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그녀가 화가이자 사진작가인데 특히 건축물의 세부 장식을 촬영해서 삽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녀 역시 대형 카메라와 플래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비죠? 맞습니다. 체인이 악당들의 서재에서 봤던 바로 그 장비들이에요. 이 섬뜩한 우연의 일치가 미스터리의 새로운 층위를 더합니다. 놀랍게도 조앤은 체인의 이 황당한 이야기를 전부 믿어주었고 심지어 돕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정의감과 모험심으로 뭉친 두 사람은 그렇게 힘을 합치기로 결정하죠. 외로운 추격자였던 체인에게 드디어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합동작전은 바로 범죄 현장, 그 로럴 로지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단서를 찾거나 악당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시작부터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잠복하던 중에 마주친 지역 우체부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집에 살던 댕글 씨 가족은 이미 몇 주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그럼 놓쳤단 말이군. 체인의 말처럼 희망을 품고 내디딘 첫걸음부터 악당들의 흔적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갱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단서라고는 이름 몇 개뿐, 추적할 흔적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죠. 자, 이 두 아마추어 탐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이 막막한 수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행보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 끈질긴 추격전 끝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우리의 주인공 맥스웰 체인.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동맹과 함께 이제 복수를 위한 반격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아주 지략이 뛰어난 조안 메릴이라는 정말 든든한 아군을 얻었잖아요. 이제 체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삶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무자비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인 겁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뀐 거죠. 자, 그럼 그들의 첫 번째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적들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들은 이쪽 세계의 전문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정보를 사고 파는 바로 그 사립탐정을 찾아갑니다. 체인과 조안, 이 두 사람은요, 예전에 체인을 위기에서 한번 구해줬던 그 유능한 탐정 있죠, 스피드웰 씨. 그에게 아주 큰 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정보를 손에 넣게 되죠. 그건 바로 흩어져 있던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 3명, 댕글, 사임, 그리고 블래싱턴의 현재 은신처 주소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격의 좌표가 딱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탐정이 가져온 정보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뭐냐면 조직의 핵심인 댕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블래싱턴, 이 둘이 얼스우드라는 한 저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정보죠. 이제 모든 공격은 단 한 곳, 바로 이 얼스우드로 집중되는 겁니다. 자, 목표 지점인 웸블리로 향한 체인과 조안. 드디어 그들 눈앞에 얼스우드 저택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체인은 그 집을 보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예전에 그 집이랑 정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집이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말이죠. 이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작업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선호하는 공간 구조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체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미 이 미로 같은 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침투해야 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안이 이런 농담을 쓱 건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들어가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죠. 서로의 등을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체인은 홀로 어둠 속으로 발을 디딛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리고 체인은 정말 유령처럼 그 저택에 접근합니다.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내부를 살핀 끝에 집이 비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죠. 그건 바로 헐거워진 식기실 창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체인의 움직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 목표물을 찾기도 전에 뒷문을 열어서 도망갈 길부터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한번 크게 당했던 그 뼈아픈 실수가 이제 그를 이렇게 완벽한 침입자로 만들어준 셈이죠. 들어가 보니 블래싱턴의 서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냉혹한 이미지랑은 다르게 아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그토록 찾던 약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마지막 서랍을 딱 닫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덫에 걸린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세인은 자기가 미리 열어둔 퇴로, 그 뒷문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날리죠. 하지만 이미 집안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의 저항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신히 뒷문으로 빠져나온 최인은 캄캄한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바로 그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약도를 조항과 미리 약속했던 그 담벼락 너머로 휙 던져버립니다. 설령 자기는 잡히더라도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열쇠만큼은 동료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는 마지막 의지였던 거죠. 하지만 최인의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댕글이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약도를 가지러 갔던 조안 역시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여동생이 그녀를 아주 친절하게 돌봐주고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 그 안에 담긴 섬뜩한 의미가 체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버립니다. 이제 모든 패는 댕글이 쥐게 됐죠. 그는 체인을 자기 앞에 딱 마주 앉힙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확인까지 가능한 진짜 진실이다 라면서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이 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그 거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기 시작합니다. 댕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져버린 어떤 기술,
죽어가는 한 병사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어쩌면 역사를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었던 엄청난 발견에 대한 아주 거대한 서사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댕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 독일 잠수함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화굴이라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한 독일 장교가 이 엄청난 비밀을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 아놀드 프라이스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체인은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그런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댕글이 말하는 이 비밀의 가치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구리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전기 산업 전체를 뒤엎어버리고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현대판 연금술 같은 거였어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는지 그 광기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댕글은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블래싱턴과 사임에게 엄청난 빚까지 졌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 비밀 공식은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고 댕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비밀을 풀어서 부를 나눠 갖자. 바로 위험한 동맹을 제안한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안의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잖아요. 체인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이 악마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동맹이 됐다는 뜻일까요? 화해의 제스처랍시고 블래싱턴이 예전에 체인을 약에 취하게 했던 그 신기한 플라스크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장치인데 한 병에서 약을 탄 음료랑 멀쩡한 음료를 따로 다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화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다, 넌 우리 손바닥 아니다 라고 과시하면서 체인을 철저히 농락하려는 아주 잔인한 심리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약도가 체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댕글은 이 복잡하게 얽힌 암호 속에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경화구리 공식이 숨어 있다면서 체인에게 이걸 같이 풀자고 협력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거래가 성사됩니다. 블래싱턴은 약속대로 조안을 풀어주겠다며 자리를 뜨고요. 남아있던 댕글과 사임은 체인에게 아주 값비싼 시가를 권하면서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전우들처럼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연기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으로 향하던 체인의 머릿속에 갑자기 섬광처럼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축하의 의미라며 건넸던 그 시가, 조안을 데리러 간다던 블래싱턴의 그 미소. 그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조안이 혹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치는 바로 그 순간 체인의 내면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토록 줬던 경화구리의 비밀, 그 막대한 돈, 지독했던 추격전, 이 모든 게 다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조안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제 체인은 모든 자존심과 복수심을 다 버립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조안을 구하기 위해서 런던의 심장부,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로 향합니다. 이제 저 끔찍한 범죄 조직의 소나귀에서 조안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공권력, 경찰뿐이었으니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문을 연 체인. 그의 앞에 자신을 프렌치 경감이라고 소개하는 아주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말에 체인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구원자처럼 보이는 프렌치 경감, 정말 믿어도 되는 인물일까요? 결국 막대한 부를 향한 이 추격전은 이제 한 여인의 목숨을 건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프렌치 경감은 체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그 모든 것의 향방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정말이지 한 남자가 스코틀랜드 야드의 문을 거의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온몸이 젖고 흙투성이에 끔찍한 폭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남자죠. 그는 겁에 질려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맥스웰 체인,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책은 프리몬 윌스크로프츠가 쓴 추리소설인데요. 당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렌치 경감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수사 방식은 뭐랄까 번뜩이는 영감이나 천재적인 직관보다는 정말 끈질긴 노력과 논리적인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패닉에 빠진 체인이 마주한 건 그가 예상했을 법한 차갑고 딱딱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앞에 선 사람은 바로 프렌치 경감이었죠. 그의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듯한 존재감은 마치 거친 폭풍 속의 등대 같았다고나 할까요? 프렌치 경감은 체인의 흥분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렌치 경감의 수사 원칙 첫 번째예요. 피해자든 증인이든 먼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프렌치 경감의 이런 친절한 태도에 체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마약이 든 술, 갑작스러운 강도 사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설계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렌치는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아주 침착하게 분류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현장 확인이죠. 첫 번째 행선지는 폭발이 일어났던 웸블리의 범죄 현장입니다. 도착해보니 체인이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의자도 테이블 위에 유리잔도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선 같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들이 아주 서둘러서 하지만 동시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프로라는 거죠. 프렌치는 현장의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잔이 놓인 위치, 의자의 각도, 폭발의 흔적까지. 그에게는 이 모든 게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수사는 자연스럽게 공범으로 지목된 사임의 거주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또 다른 텅 빈 집. 범죄 조직 전체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수사는 정말 시작부터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프렌치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장소가 모두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있다는 사실에서 이게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도주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범인들의 흔적을 완전히 놓친 이 상황에서 프렌치는 전략을 바꿉니다. 흩어진 범인들을 쫓는 대신 그들이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실종된 조앤 메릴이 있었습니다. 프렌치는 이 모든 범죄의 동기가 바로 그녀,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설계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모든 역량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수색은 조앤의 스튜디오에서 시작됩니다. 체인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예술적인 영혼이 깃든 성스럽기까지 한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프렌치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범인들이 남겼을지 모를 유일한 단서가 숨겨진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체인의 그런 감상적인 태도를 존중하면서도 아주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방 안의 모든 물건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바로 그때 체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바닥에 놓인 갈색 하이힐 한 켤레. 아, 이건 그가 바로 어젯밤 조앤이 신고 있던 걸 똑똑히 기억하는 바로 그 신발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녀는 이 신발을 여기에 벗어두고 사라진 걸까요?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조화가 바로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무심코 지나쳤을 이 사소한 사실에서 프렌치는 사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인에게는 이게 그저 좀 이상한 점일 뿐이었지만 프렌치 경감의 날카로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신발 한 켤레는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사건 전체를 꿰뚫는 눈부신 추리의 서막이었습니다. 프렌치는 직감적으로 이 신발이 조앤 메릴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무언의 증언을 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프렌치의 추리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그는 체인의 기억을 되짚습니다. 조앤이 진흙둑을 오르던 바로 그 순간을요. 둘째, 그는 아주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어느 쪽 발로 미끄러졌죠? 그때 발은 둑과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었나요?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사건 현장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셋째,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아직 보지도 않은 증거, 그러니까 신발의 특정 위치에 노란 진흙 자국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신발을 들어 자신의 추리가 완벽하게 맞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죠. 이게 바로 프렌치의 방식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물리적인 증거로 검증하는 전형적인 과학적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흙 자국이 증명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앤은 설계도를 손에 넣은 후에, 그리고 납치되기 전에 분명히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녀에게 그 소중한 문서를 어딘가에 숨기거나 혹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즉 기회의 창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과연 그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스튜디오 수색은 더 많은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범인들로 추정되는 사진, 암호 같은 메모. 그런데 각각의 발견은 하나의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 사라진 머스크렛 코트는 뭘 의미할까요? 왜 이 사진들이 여기에 남아있죠? 이 암호 같은 종이 조각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프렌치는 이 단서들을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두 수집해서 전체 그림 속에서 각 조각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찾아내려고 하죠. 이제 프렌치는 가장 고되고 어쩌면 가장 지루할 수 있는 수사 단계에 착수합니다. 바로 9명이나 되는 이웃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거죠. 누군가 무언가를 봤거나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기댄 정말 끈질긴 탐문 수사입니다. 이게 사실 천재적인 추리만큼이나 중요한 경찰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는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모든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돌파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창밖만 바라보며 지내던 한 노인이었죠. 그녀의 예리한 관철력이 사건의 시간표를 재구성할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하게 됩니다. 프렌치는 그녀의 동정심에 공감하면서 그녀가 최대한 편안하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대화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녀의 증언 덕분에 드디어 사건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밤 11시에 차 한 대가 도착하고 정확히 15분 뒤에 떠납니다. 바로 조앤이 납치된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바로 그 차가 다시 돌아와서 조앤을 사임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에 곧바로 다시 떠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건 정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증거죠. 이 시간표는 범인들이 조앤을 납치한 후에 바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하룻밤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프렌치는 이 시간의 공백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침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한 경찰관이 증언과 일치하는 노란색 차가 해거스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죠.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워털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정비소. 이제 덫이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프렌치는 즉시 런던 전역의 경찰들에게 이 차량에 대한 수배를 내렸었고 그의 그런 꼼꼼함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이 차고였을까요? 퍼트니에서는 꽤 먼 곳인데 말이죠. 프렌치는 그들의 계략을 즉시 간파합니다. 아하, 그들은 역의 혼잡함을 이용해서 완벽한 차량 바꿔치기를 계획했구나. 출발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잠시 후에 도착 플랫폼에서 전혀 다른 차로 유유히 사라지는 정말 대담한 수법이죠.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겹의 교란 작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프렌치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수사는 다시 조앤의 스튜디오에서 발견됐던 그 작은 단서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찢어진 계산서 조각.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대체 뭔가 싶었던 이 종이 조각이 일당의 전체 탈출 경로를 밝혀낼 열쇠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무의미해 보였던 이 작은 단서가 이제 사건의 중심 무대로 떠오릅니다. 프렌치는 이 작은 종이 조각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금을 보고 이건 아주 비싼 고급 호텔은 아닌 괜찮은 2급 호텔이라는 걸 알아내죠.
그리고 프랑스어를 통해 지역을 프랑스나 벨기에로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댕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영국에서 배로 하룻밤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수사 범위를 확 좁힙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작은 단서 하나로 수사망을 이렇게 극적으로 좁힌 겁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 조각 하나로 고대 문명을 재구성하듯이 프렌치는 이 계산서 조각으로 범인의 동선을 복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희미하게 남은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글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름이 매우 길다는 것. 여기서 프렌치는 정말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글자를 읽어서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긴 이름을 가진 호텔을 찾아보자는 거죠.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퍼즐을 푸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미해서 읽을 수 없는 글자에 좌절했겠지만 프렌치는 읽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단서로 활용하는 정말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제이부리어에서의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프렌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끈기는 결국 보상을 받죠. 한 친절한 역장이 앤트워프에 있는 프렌치가 찾던 바로 그 조건, 즉 이름의 아주 긴 호텔을 기억해낸 겁니다. 와, 드디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프렌치가 끈질기게 질문하고 탐문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앤트워프에 도착하자마자 프렌치의 그 길고 긴 추리가 완벽했다는 게 증명됩니다. 호텔 매니저는 댕글의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찢어진 계산서가 바로 이 호텔의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런던에서 시작된 순수한 논리적 추리가 마침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죠. 이런 순간의 희열이야말로 프렌치 같은 탐정에게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댕글이 바로 전날 떠났다는 사실. 이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그는 왜 하필 지금 이곳 앤트워프에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무대는 이제 런던을 떠나 이곳 앤트워프 항구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프렌치는 이제 범인들의 과거 행적을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 진행형인 계획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프렌치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일당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항구 도시 앤트워프는 그들의 완벽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댕글이 이틀이나 머문 것은 배와 선정물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거고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앤트워프의 광활한 부두로 향합니다. 수많은 배와 해운 사무소들 사이에서 프렌치는 댕글과 그의 일당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막막한 작업이지만 프렌치에게는 이런 일이 익숙하죠. 메르켈 앤 로우엔탈이라는 해운 사무소에서 프렌치는 거짓과 회피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힙니다. 로우엔탈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지만 프렌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습니다. 그의 형사적인 직감이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로우엔탈을 다그치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접근법을 찾기로 합니다. 정면 돌파가 막히자 프렌치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그는 퇴근하는 어린 사무실 소년을 붙잡고는 마치 깜빡 잊은 질문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댕글의 사진을 보여주죠. 이건 정말 계산된 심리전이었어요. 권위적인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친절한 신사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소년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건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소년은 사진 속 남자를 알아보지만 그의 이름은 댕글이 아닌 M. 샤를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이 사무소의 배 에스코호를 타고 긴 항해를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마침내 배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가명과 그들의 탈출 수단이 동시에 밝혀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딱딱 맞춰집니다. 배의 이름, 소유주, 그리고 긴 항해 계획까지. 배는 이미 강 어딘가에 닻을 내리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물품이 실렸다는 정보는 그들의 목적지가 단순한 유럽의 항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제 프렌치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그 배에 누가 탔는가? 프렌치는 부두의 뱃사공들을 샅샅이 수소문하고 마침내 그날 밤 강으로 나갔던 한 노인을 찾아냅니다. 그는 현지 말을 전혀 못하면서도 손짓으로 레스코호를 가리키며
배를 태워달라고 했던 이상한 3명의 승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렌츠는 마지막 증인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뱃사공의 묘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배의 사다리를 오르던 붉은 금발에 몹시 아파 보이던 여성. 프렌치는 최악의 예감이 맞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은 조앤 메리를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조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암시하면서 수사의 시급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제 프렌치 경감은 배의 이름과 그들의 탈출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이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여전히 조앤이 가졌던 그 암호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프렌치는 이제 망망대해로 떠나버린 배를 상대로 시간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자, 암호가 새겨진 낡은 종이 한 장. 여기서부터 이 모든 거대한 미스테리가 시작됐죠. 바로 크로프츠의 대표작 체인 미스테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흩어져 있던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 함께 맥스웰 체인과 프렌치 경감이 그토록 쫓았던 진실,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죠. 프렌치 경감이 이렇게 나지막에 읊조리죠. 드디어 알아낸 것 같군. 와, 이 한마디가요. 정말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 같지 않나요? 몇 주 동안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그야말로 머리 싸매게 만들었던 이 해괴한 암호.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또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진실이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극과 추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도면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뒤죽박죽 얽힌 글자와 숫자, 그리고 정체불명의 기호들 뿐이죠. 꼭 아이가 장난쳐놓은 낙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수백만 파운드의 금괴와 한 나라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전쟁의 비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관문이죠. 바로 실루리안 암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프렌치 경감의 그 노련함, 체인의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 아놀드 프라이스의 지식까지, 이 세 사람의 지성이 한데 모여서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도전하는데요. 그들의 빛나는 지성이 어떻게 이 어둠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 이들이 세운 가설은 꽤 합리적이었어요. 이 흩어진 원들의 배열이 혹시 영국의 도시들을 나타내는 위장된 지도가 아닐까 하는 거였죠. 얼핏 보면 정말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영국의 실제 지도를 아무리 가져다 대보고 이리저리 돌려봐도 이 혼란스러운 점들이 도무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죠. 첫 번째 가설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도면 그 자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먼저 숫자들은 이상하게 중앙 쪽에 몰려 있었고요. 알파벳들은 그 주위를 마치 바다가 섬을 둘러싸듯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단서, 바로 몇몇 원안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건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불규칙한 선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천재의 생각이 딱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불꽃이 튑니다. 아놀드 프라이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이 숫자 몽탱이는 육지 같고 주변에 흩어진 글자들은 바다 아닐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진짜 훌륭한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2% 부족했죠. 바로 그때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겁니다. 다들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무시했던 그 낙서 같은 선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국의 실제 해안선을 조각내서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였던 거죠.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깨달음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곧장 영국 지도를 쫙 펼쳐놓고 도면에 있던 해안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북서쪽의 날카로운 굴곡은 세인트 비스 곳과 정확히 일치했고, 동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플랜버러 곳의 모양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그동안 허공에 둥둥 떠다니던 수십 개의 원들이 영국의 도시들 위치 위에 착착하고 정확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암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장치였어요. 첫째, 해안선 조각들을 먼저 맞춰서 지도의 기준점,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하고요. 둘째, 그 좌표 위에 놓인 원들이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지 찾아냅니다.
셋째,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도시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도시 이름의 첫 글자만 따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이 해안선이라는 기준점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암호였던 거죠. 자, 드디어 해독의 시간입니다. 1번 원은 솔즈베리 위에 있었고 그래서 첫 글자는 S. 2번은 이밍엄 I. 3번은 리버풀 L. 4번 유톡시러 U. 5번 레딩 R.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나타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팽팽해졌을 거예요. 마침내 Siller이라는 낯선 단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자 세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단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36개의 글자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실루리안호의 보물, 보고된 침몰 위치에서 서쪽으로 1도, 수심 19패덤 지점에 있다. 실루리안,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전장의 포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금괴를 싣고 사라졌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전설 속의 수성선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밀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닷속 깊은 곳, 약 35m 아래에 잠들어 있는 수백만 파운드짜리 보물지도였던 겁니다. 암호는 풀렸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실루리아노가 어떤 배였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기묘한 암호로 위치를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침몰 위치랑 이 암호가 가리키는 위치가 다른 걸까요? 이건 단순히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거대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실루리아노는 전쟁 자금을 운반하던 1급 비밀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독일 유보트의 어뢰 공격을 받고 수심 1000패덤,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1800m가 넘는 심해로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었죠. 이건 당시 기술로는 인양은커녕 근처에 가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말 그대로 빛 한 점 닿지 않는 영원한 무덤 같은 깊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기록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암호는 전혀 다른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서쪽으로 1도. 이 짧은 세 단어가 공식 기록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망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좌표를 조금 수정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국가가 스파이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거짓 정보와 또 그 거짓 정보를 역이용해서 모든 걸 손에 넣으려고 했던 한 남자의 탐욕이 교차하는 아주 기가 막힌 지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상 전문가인 반스 경감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춥니다. 모든 건 영국 해군이 독일 스파이를 속이려고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유보트 함장이었던 슐츠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러니 거짓 정보를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고된 지점에서 서쪽으로 딱 1도 떨어진 곳, 수심이 불과 18패덤, 그러니까 약 33m밖에 안 되는 얕은 해산으로 배를 유인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곳이라면 나중에 자기가 쉽게 돌아와서 금을 인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 완벽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는 잔혹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고 진실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 싸매던 추리는 이제 끝났어요. 금괴를 손에 넣으려는 범죄자들과 그들에게 인질로 잡힌 조안 메리를 구해야 합니다. 프렌치와 체인 일행은 이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북대서양 아조레스 제도를 향해서 필사적인 해상 여정을 시작합니다. 영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들은 최신의 군함에 몸을 싣고 북대서양의 심장부 아조레스 제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범죄자들이 금괴를 싣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레스코라는 이름의 낡은 화물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 풀어야 할 암호는 없어요. 오직 망망대해 위에서 펼쳐지는 목숨을 건 숨막히는 추격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며칠 밤낮을 달렸을까요? 지루한 항해 끝에 마침내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레스코호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고 갑판 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에이머리 선장이 나지막게 읊조렸죠. 마치 몸을 숨기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군.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바다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리 경적을 울려봐도 레스코호는 그저 묵묵부답.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관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저 배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활한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황금을 둘러싼 탐욕 때문에 끔찍한 내분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3의 비극이 그들을 덮친 건 아닐까요? 정적 속에서 긴장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추적의 마지막 종착지, 죽음의 배에 오를 시간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고 또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곳, 레스코호의 갑판 위에서 우리의 영웅들은 과연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유령선과의 조우, 그 클라이막스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조심스럽게 배에 접근하던 바로 그 순간 드디어 함교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총을 고쳐잡았죠. 그런데 망원경에 들어온 모습은 예상했던 총을 든 거친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서 있던 건 정말 놀랍게도 2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바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수잔 댕글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황금 때문에 서로 싸우다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던 그 기이한 침묵의 정체는 바로 죽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멍하니 서 있던 또 다른 여성은 바로 조안 메릴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의 모습에 체인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곧장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녀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달려온 그 시체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갑판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런 희망의 순간이었죠. 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레스코호에서 벌어졌던 황금을 둘러싼 반란의 전말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한 척의 배를 통째로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끔찍했던 항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스코호의 비극은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눈부신 황금빛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보물을 인양한 그 순간의 환희는 정말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 몫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선원들의 탐욕이 불씨가 돼서 순식간에 반란으로 번졌고 선장이 첫 희생자로 쓰러지자 배는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갱단과 선원들은 이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고 좁아터진 갑판 위에서 처절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황금은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 채 배를 시체로 가득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탐욕이 탐욕을 집어삼킨 꼴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거대한 사건의 전말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개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열었던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점들이죠. 이제 이 마지막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체인 미스테리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죠. 플리마스 호텔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체인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약에 취해서 쓰러졌을까요? 당시 경찰이 음식과 음료를 샅샅이 분석했지만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범인은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속임수를 썼던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트릭 플라스크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술병인데요. 내부가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따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물이 나오도록 설계된 뭐랄까 마술도구 같은 물건이었죠. 범인은 체인의 잔에는 약이 든 술을 따르고 자기 잔에는 평범한 술을 따르면서 태연하게 건배를 제의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밀시 트릭이었죠. 그리고 체인이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바로 그 시각, 그의 집은 난장판이 됐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도둑들은 값비싼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이 노렸던 진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묘한 강도 사건의 열쇠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체인의 가정부였던 수잔 댕글이 갱단의 공모자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갱단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목표를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슐츠의 보물 지도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아놀드 프라이스의 상속 서류가 진짜 비밀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 덕분에 체인은 진실에 다가갈 아주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되찾았던 진짜 도면, 이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조안의 작업실에서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죠.
범인들은 어떻게 외부인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을 정확히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시를 뚫고 흔적 하나 없이 도면만 쏙 훔쳐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도 역시나 수잔 댕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안을 몰래 미행한 그녀는 다른 갱단원 사임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실에 잠입했던 거죠. 그리고는 모두의 눈을 피해서 거대한 이젤 뒤에 숨어 체인과 조안이 떠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그녀는 유령처럼 나타나 도면을 훔쳐 사라졌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숨은 조종자였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토록 많은 탐욕과 배신을 불러일으켰던 이 저주받은 황금, 그 최종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금괴는 아무런 상처 없이 원래 주인인 영국 정부의 금고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탐냈던 사람들은요, 서로를 죽이거나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죠. 결국 황금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인간의 헛된 욕심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독일 유보트 함장 한 명의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암호가 새겨진 지도로 이어지고 결국엔 피로 물든 바다 위에서의 끔찍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체인 미스터리는 정말 황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욕심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잔인한 파멸의 연쇄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보물은 찾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인간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이번 이야기의 막을 내리겠습니다.